안녕하세요. 편안책방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8단어 박웅현 지음 북하우스 보도록 할게요. 박웅현님은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대학원에서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다. 제일기획에서 광고일을 시작해 지금은 TBWA 코리아에서 크리에이티브 대표 CCO로 일하고 있다.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문학적인 감수성과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하는 많은 광고를 만들어냈다. 자신만의 들여다보기 독법으로 창의력과 감수성을 일깨워준 책들을 소개했으며 살면서 꼭 생각해봤으면 하는 가치들을 인생의 선배로서 이야기했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창의성과 소통의 기술을 전하는 책들을 펴냈다. 늘 거기에 있었지만 미처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에 시선을 주어 매일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는 재미라고 생각한다. 저자의 말. 제가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8개의 키워드는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건의, 소통, 인생입니다. 8개로는 쪼개놨지만 모든 단어는 결국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귀 기울여 주시되 큰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인생은 몇 번의 강의, 몇 권의 책으로 변하지 않으니까요. 도노 점수, 불교 용어지요. 도노, 갑작스럽게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점수, 점차적으로 수행해 가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8번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노 점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장 자존.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자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 스스로 자의 중할 존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것.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입증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에 살던 집 근처에 있는 황간의 호떡집 사장님이 생각납니다. 한 개에 500원, 2,000원에 5개 주는데 아주 맛있어요. 이곳의 사장님의 표정은 언제나 예의 없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기 일을 정말 좋아서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는 이 첫마디부터 활기가 넘쳤죠. 손님이 많든 적든 늘 한결같이 말입니다. 지금 나의 위치,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른데 그 사장님 표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떡을 살 때마다 이 집 사장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자존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웬 호떡집 사장님 이야기냐고요? 그 이유는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자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비교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는 의미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경이로운 풍경 앞을 서성이다. 저의 책은 돕기다에 나의 나이 어린 스승이라고 언급했던 후배 이원응에게 사르트르 묘지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와 아모르 파티, 죽음을 기억하라와 운명을 사랑하라는 죽음과 삶이라는 상반된 의미의 조합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한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태도가 자존 같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존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도대체 이 자존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나의 자존을 찾는 것보다는 바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다르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드는 환경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려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서울대를 다닌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100억을 번다고 행복하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닙니다. 기준점을 바깥에 두고 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안에 두고 나를 존중하느냐일 것입니다. 미국 교육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궁금해한다면 한국 교육은 내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바깥에 기준점을 세워놓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고유의 무엇을 끌어내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해 지적받고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칭찬은 자존감을 키워주는데 가진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닌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는 눈치를 자라게 합니다. 중심점을 바깥에 놓고 눈치 보며 바깥을 살핍니다. 자존은 중심점을 안에 찍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광고회사 CD인 후배가 다른 회사로 가기 위한 면접을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무척 떨린다며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음가짐을 바꾸라고 충고해줬습니다. 회사가 너를 면접하는 동시에 너 또한 그 회사를 면접해야 해. 회사가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 너라는 그릇을 수용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알아야 하지 않아? 너를 채용하는 건 회사에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지. 회사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도 회사가 필요한 거니까. 물론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회사가 강자에 위치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너의 주장을 가지고 가야 해 라고 말입니다. 제가 가진 걸 보여주고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는 점점 이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고요. 그렇게 변하는데 우리들의 한 발 한 발이 다 기여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바깥 아닌 안에 점을 찍고 나의 자존을 먼저 세우세요. 자신 없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자존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펼칠 만큼 대단한 사람일까 불안해지겠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세고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단점을 인정하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못났다고 외로워하지도 마세요. 모든 인간은 다 못났고 완벽하게 불완전하니까. 존경하는 교수님, 부모님들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수두룩하고 결심했다가 깨기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실수하고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본인을 믿으세요.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노한 다음 점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강판권 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강판권 씨가 자신의 이제 촌놈이라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발견해서 굉장히 자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강판권 씨는 자기 안의 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찍어놓았던 기준점을 모두 안으로 돌려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고 점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점들을 연결해 하나의 별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봤기 때문이고 자기 길을 무시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길을 무시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마다 기회는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각자 다른 자신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 기회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 자기 인생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에 정석과 같은 교과서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에 어떤 점들이 뿌려질 것이고 의미 없어 보이던 그 점들이 어느 순간 연결돼서 별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빛을 따르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오직 각자의 점과 각자의 별이 있을 뿐입니다. 네, 2장 본질 보도록 할게요. 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 본질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일까요?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는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에서 포갑니다.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작가님이 수영을 배우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느리게 이제 실력이 상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게 수영을 배워나가는 일화가 나와요. 수영을 배우는 목적이 수영을 잘하는 것이었다면 저는 일찌감치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수영을 배우는 본질은 저는 땀을 흘리는 것으로 정했어요. 저는 수영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 빨리 상급반으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 빨리 늘지 않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흔들림이 달라집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이제 두려워하는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너무 잘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공부의 본질은 뭡니까? 서울대학교에 가는 걸까요? 공부는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이 될 실력을 만드는 게 본질입니다. 학벌은 사회생활 2, 3년이면 다 세탁이 됩니다. 들어갈 때야 명함이 되지만 2, 3년 후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스펙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딸에게도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으면 스펙 관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너의 본질을 쌓아놓으라고 하죠. 기준점을 밖에 찍지 말고 안에 찍어.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별을 만들어낼 수 있어. 강판권을 봐. 언젠간 기회가 온다니까. 그러니 본질적인 것을 열심히 쌓아둬.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5년 후에 나에게 긍정적인 체력이 될 것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은 결국 자기 판단입니다. 나한테 진짜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봐야 합니다. 매달 한 번씩 서점에 가서 문학사상, 세계문학, 실천문학 등 한 권에 200원 하는 헌책을 20권씩 사다 읽었습니다. 그때 헌책들을 읽으면서 어렴풋하게 그것이 본질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젠가 훗날 나의 체력으로 돌아올 거라고 짐작했어요. 본질을 탄탄하게 만들어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교양과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전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 같다면 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왠지 저는 흘러가는 것보다 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쓰고 싶었어요. 예비군 훈련처럼 덤으로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도 신문 대신 주로 책을 읽고 사색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습관은 여전합니다. 비행기 안이나 숙소에서도 신문 대신 책을 선택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대한 문맥 파악은 좀 놓고 나는 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질을 발견하려는 노력과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자기를 믿는 고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뿐인 나라는 자아가 곧게 설 수 있으니까요. 강의 첫머리에 보여드린 피카소의 연작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작품을 그리면서 피카소가 했던 일은 아이디어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것이었습니다. 빼고 또 빼서 본질만 남기는 것이었죠. 예술은 궁극의 경지에서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는 것을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물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려는 노력. 어떤 것을 보고 달려가느냐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커다란 무기입니다. 본질은 삶을 대하는 데 있어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이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경험상 돈을 따라가면 재미도 없고 재미를 따라가면 돈도 따라오더군요. 그런 경험에 따른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돈은 본질이 아닙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 실력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그것을 따라가세요. 고전 볼게요. 대부분의 것들이 시간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고전은 시간과 싸워 이겨냈어요. 300년, 500년을 살아남았고 앞으로 더 살아남을 겁니다. 풍화되기보다 마치 시간의 엄호를 받고 있는 듯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본질적인 것의 힘이라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문학이나 미술, 음악 등 예술작품들은 본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만 좋은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만 좋은 것이 아닌 전 세계 다수의 인간이라는 종이 느끼는 근본적인 무엇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아 고전이 된 모든 것들은 우리는 무서워해야 해요. 하지만 되려 무시하기 일쑤죠. 특히 젊은 청춘들에게 고전은 사실 지루해요. 매일 새롭게 터져나오는 것들에 적응하며 살기에도 바쁘기 때문이겠죠. 계속 변하는 세상의 속도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인 만큼 고전을 뒤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뭐가 더 본질적인 걸까요? 오늘 나타났다가 일주일 한 달 후면 시들해지는 당장의 유행보다 시간이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검증된 결과물들이 훨씬 본질적이지 않을까요? 소림 명월도 월광 소나타를 보면 그 사람들은 몇백 년이 지난 사람에게까지 이 시대를 뛰어넘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죠. 이처럼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시대 사람과의 본질적인 교감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더 풍요롭지 않을까요? 클래식 고전을 만나기 위해서는 함부로 씹다 버릴 껍처럼 여기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리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음악회에 가자고 하면 몸을 베베 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노력해서 문만 열어두면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오죽하면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음악이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겠습니까? 고전을 궁금해하세요. 여기저기 도움도 받고 책을 통해 발견해내면서 알려고 하세요. 클래식을 당신 밖에 살게 하지 마세요. 클래식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즐길 대상입니다. 얕게 알려고 하지 말고 깊이 보고 들으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가방이 명품이 아니에요. 그 가방은 단지 고가품일 뿐이죠. 명품은 클래식입니다. 고가품과 명품을 헷갈리지 말고 진정한 명품의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8단어 4강 견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내용이 많았던 챕터예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견 이 단어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광고업계에서 카피라이터를 일하다 보니 강의 요청을 받곤 합니다. 처음에는 카피라이팅 강의, 마케팅 강의를 해달라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창의력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창의력은 가르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교실이 있다면 바로 현장입니다. 저는 말로 창의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이것은 매우 굳건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아이디어의 시작, 경험. 아이디어를 얻은 순간들을 하나하나 복기해보니 전부 경험이었습니다. 경험. 말하자면 그 아이디어들은 제가 본 것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보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해 놓지 않았다면 아이디어는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앙리 루소의 꿈이라는 그림을 보지 않았다면, 그것도 매우 인상적으로 보지 않았다면 SK 브로드밴드의 광고에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비발디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내가 만든 바카스 광고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 머릿속에 있는 거죠. 머릿속에 있다고 모든 것들이 창의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으되 아주 정확한 셀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흘러간 것들은 잡히지 않습니다. 깊이 새겨져 있는 것들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신부재연,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그 맛을 모른다는 뜻으로 유교 경전 중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눈앞의 것, 내 행동만 잘 본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샘솟고 창의력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모든 것들, 예를 들어 회의실에서 하는 한마디, 친구들과의 대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시청하지 말고 견문해야 하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대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일상의 언어들일 뿐이에요. 나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창의력,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단어는 오직 견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의력과 견을 연결시키고 보니 이것을 좀 더 지지해줄 이야기들이 필요해 책을 찾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과를 몇 번이나 봤어요? 100번, 1000번, 100만 번? 여러분들은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과라는 것을 정말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보는 것이 진짜로 보는 거예요. 오래오래 바라보면서 사과의 그림자도 관찰하고, 이리저리 만져도 보고 뒤집어 보고, 한입 베어 물어도 보고, 사과에 스민 햇볕도 상상해보고, 그렇게 보는 게 진짜로 보는 거예요. 음악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모차르트가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아리아를 작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술과 음악분이던 모차르트에게 장모가 소리를 치며 잔소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모차르트는 밤의 여왕 아리아의 모티프를 떠올리죠. 심지어 장모의 잔소리도 모차르트에게 음악적 영감이 된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만류 인력의 발견의 순간,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순간, 바로 시에서 견의 경지로 들어선 것입니다. 적용되는 범위를 보면 정말 견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또 무서운 단어입니다. 발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천재들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디어는 깔려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없는 것은 그것을 볼 줄 아는 내 눈이에요.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법입니다. 이제 들여다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기 위해서는 투자를 좀 해야 합니다. 시간과 애정을 아낌없이 쏟아야 해요. 친구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긴 시간 관심을 가지고 보면 친구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요즘 많이 봅니다. 책도 많이 읽고 사과도 배도 감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 많이 보려고 할 뿐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견을 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봐줘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 천천히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으려지 않습니다. 처음 창의력 강의를 위해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고민하다 견을 발견했고 그 이후 나와 같은 생각들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 것들을 배우고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견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를 쓰든 말든 광고를 하든 말든 창의적이 되든 말든 다 떠나서 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곧 풍요니까요. 그래서 인문이라는 단어는 법학, 의학, 과학, 물리학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행복한 상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롭게 봐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는 힘입니다. 책은 도끼다를 썼던 가장 큰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주변에 보는 좋은 것들은 많은데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텍스트를 중심으로 견을 이야기한 것이 책은 도끼다였다면 이번에는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민한 촉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안도연 시인의 스며드는 것을 듣고 울죠. 그 사람이 덤덤한 사람의 삶보다 풍요롭다는 것에 저는 완전한 한 표를 던집니다. 4명이 술을 마실 때 그냥 마시는 사람과
창밖 좀 봐, 가을비가 내린다 하는 사람의 삶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순간을 온전히 살려면 촉수를 예민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5개의 촉각을 가진 동물이 되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본다는 것은 사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낯설게 봐야 합니다. 천천히 낯설게 봐야 진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훈처럼 수박을 보고 깜짝 놀라야 해요. 제 명함에 찍힌 말이 나를 놀라게 해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놀라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능력은 놀라는 거예요. 놀란다는 건 감정이입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그 현상을 뇌리에 박으면서 경험하는 거죠.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태어나는 것처럼 일출을 보고 온 세상이 무너지듯 일몰을 바라라고 딸 아이에게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했다가 괜히 더 핀잔만 들을 것 같아서 말을 바꿨습니다. 여행을 생활처럼 하고 생활을 여행처럼 해봐 라고요. 다행히 이 이야기에는 눈을 빛내고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생활은 여행처럼 해. 이 도시를 내가 3일만 있다가 떠날 곳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갔다가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봐.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3일밖에 못 머물기 때문이야. 마음의 문제야. 그러니까 생활할 때 여행처럼 해. 여행지에서 랜드마크만 찾아가서 보지 말고 내키면 동네 카페에서 동네 사람들과 사는 이야기도 하고 벼룩시장에 가서 구경도 하면서 거기 사는 사람처럼 여행하는 거야. 그게 더 멋져. 단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욕심을 부려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미친 개한테 쫓기듯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도망가느라 뛰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쫓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살면 되니까요. 호학심사, 즐거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라. 이 말에서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심사입니다. 너무 많이 보려 하지 말고 본 것들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피천득 선생이 딸에게 이른 말처럼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는 삶. 어느 책에서 참된 지혜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끝까지 탐구하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5강 현재 보도록 할게요. 벌써 5번째 강의입니다. 돌아보니 매우 마음에 든 강의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강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완벽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기복이 있는 게 사람 사는 모습이겠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머리를 쥐어박을 때도 있고 콧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자존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완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전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냈던 아이디어들이 전부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주변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다른 답은 내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의 인정.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 답이 옳다라는 부제목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자존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상황이 완벽할까요? 완벽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옳은 선택은 없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옳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옳은지 고민하지 말고 선택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선택을 하고 그걸 옳게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돌아보지 않는 자세입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옳게 만들려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앙드레지드는 결국 삶은 현재 순간들의 지속적인 일어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매 순간 그대는 신을 송두리째 가질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못을 박죠. 매 순간 신은 바로 여기에 있고 전부 내 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앙드레지드가 말한 대로 그대의 온 행복을 순간 속에서 찾아라만 실천한다면요. 우리는 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이 보배로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우리가 보배롭게 보면 됩니다. 후회는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이라고 나폴레옹이 말했답니다. 선택을 한 이상 그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 현재입니다. 삶은 순간의 합이다. 답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 현재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행복합니다. 봄이 어디 있는지 찾고자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녔건만 정작 봄은 우리의 집 매화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다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앞 언덕길에 특별할 것 없는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가로수들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인 게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며칠 전 아내와 차를 타고 그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아내가 말해요. 여기 가로수도 단풍이 참 예쁘다. 순간 또 깨달은 거죠. 여기에 있는 가을을 나는 왜 가을이라고 치지 않았을까? 왜 그 너그러운 가을이 내 장선에만 온다고 생각했을까? 여기에도 내 집 앞에도 성큼 가을이 와 있었구나. 현재에 대한 존중,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존중, 결국 견과 일맥상통하는데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존중해서 잘 보아야 합니다. 저는 딸을 키우면서 늘 아내에게 삶을 경주로 보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삶은 순간의 합이지 결코 경주가 될 수 없어요. 삶이 순간의 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을 아이에게 얼마나 만들어주느냐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행복은 삶이 끝나갈 때쯤에야 찾게 될 것입니다.
순간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순간들의 합이 될 테니까요. 만약 삶은 순간의 합이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찬란한 순간을 잡으세요. 나의 선택을 옳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현재를 믿으세요.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면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티 없는 희열로 빛나는 관능적인 기쁨에 들뜨는 예외 없는 작은 조각들의 광채가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빛내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6강 건의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8단어 6강 건의 그리고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직군, 직함 등 그 앞에서 우리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문턱증후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턱증후군, 즉 그 문턱만 들어서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잘못된 증상이죠. 우리가 너무 무조건적으로 어떤 권위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디서건 꾸물꾸물 흘러나오는 그 얇은 권위의식이 싫습니다. 저 학교 간 사람들은 다 똑똑해. 의사가 된 사람은 다 존경할 만해 라는 식의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단순 도식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인생이 이렇게 단순한가요? 인생은, 사람은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깥의 권위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 중에 후진 판사는 정말 후져요. 의사 중에 무식한 의사도 많고요. 뉴스 사회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검사, 판사보다 평범한 직업이라도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멋진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멋지지 말고의 문제는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에 대한 호감이 있을 텐데 감사한 일이고 저도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좋은 샘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저를 믿지 마세요. 책 한 권 읽고 사람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한 분야에서 오래도록 일했고 인문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주머니에 손 넣고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서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기도 해요. 박웅영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후진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가 옳다는 게 다 옳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도 해요. 또 어떤 부분은 신뢰할 만하지만 어떤 부분은 허술하기도 해요. 그러니 이런 걸 나눠서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의사들은 훌륭한 기능인입니다. 그 분야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사회가 돌아가는 것, 문화적인 소양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턱대고 믿고 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첼리스트 요요마가 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첼로 연주를 잘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겠네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왜 동의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불완전한 사람들인데요. 문턱증후군 때문에 문턱을 넘은 일부 사람들은 완전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마세요.
박웅현의 말이 얼마나 옳은지 보고 옳은 부분을 좋아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박웅현뿐만 아니라 선배, 교수, 부모님 모두를 상대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게 굴복하지 마세요.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너무 슬퍼지는 것 같아요. 사회는 기득권 세력은 고분고분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발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테니까요. 때문에 권위를 보이면서 복종하고 따라오라고 무언의 협박을 하죠. 우리는 그런 가짜 권위들을 검증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를 무서워하게 해야 해요.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회장님에게도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대 눈치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일 텐데 우리는 공짜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 시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당하게 일을 하고 일할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니 할 말은 해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계급장을 떼자는 겁니다. 저는 윗것으로서 회의실에서 계급장을 떼려고 합니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이 먹어 윗것이 되었을 때 권위를 부리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권위는 우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인격적으로 강화가 돼서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이제 영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카 야스미치라는 유명한 일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있어요.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에드페스트에서 심사를 하면 통역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어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영어를 공부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어 앞에 주눅 들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필요에 의해 영어를 공부하되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를 모른다고 창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의 권위에도 저항할 필요가 있어요. 영어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갑을 만날 때는 을처럼 대하고 을을 만날 때는 갑처럼 대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한테 강요되는 권위, 긴 복도, 복잡한 의전, 회장님, 판사라는 껍데기뿐인 직업과 직함에 저항하세요. 그런데 판사가 정말 속까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그 권위에 굴복해야죠. 회장님이 회사를 일군 역사를 보니 존경할 만하다 생각되면 굴복하고, 다음날 회사 안건에 대한 회장님의 판단이 옳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세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데 말이죠.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면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해져라. 강자한테 당당하게 고개 들고 약자한테 푹 숙이세요. 옳은 게 이긴다는 걸 믿으세요. 옳은 말은 힘이 셉니다. 그러니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계속 생각해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윗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관철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젊음을 대하는 자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젊음이 어떤 젊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청춘인데 내 젊음을 놓고 남의 기준점에 맞춰서 사는 겁니까?
40까지는 권위에 도전하고 정면교사, 반면교사 다 해보세요. 그리고 40이 되면 그때 태도를 바꾸십시오. 우리는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사람도 저 아래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윗사람들에게 강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약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7강 소통 보도록 할게요. 소통은 꼭 회사나 단체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죠. 부부관계, 친구관계, 육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관계에 난맥상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 기본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난간을 헤쳐나가고 누군가는 헤쳐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덕목인데 한편으로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소통을 위한 자세 첫 번째, 다름을 인정하자.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제일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대화할 때 집중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머릿속에 있는 걸 끌어내려고 한다고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일화를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이것은 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하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랫사람들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윗사람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니까요. 두 번째, 문맥을 생각하자. 문맥을 잘 파악하는 건 지혜이고 센스입니다. 세 번째, 생각을 디자인하자. 사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논쟁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생각을 디자인해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느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감히 말하는데 우리나라 방송에서 나온 운동선수 인터뷰 중 가장 멋진 말이었어요. 아직까지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잖아요. 그 즈음 아직 선수였던 홍명보 감독도 한마디 했었죠. 국민이 무엇을 원하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어릴 때부터 훈련받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을 디자인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언어에 집을 지어줘야 해요. 내 생각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디자인해서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길거리에 개가 짖는다고 대꾸하지 않는다. 이 말은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 상황 중에 이슬람을 비하하는 풍자 만화를 본 이슬람 교구장이 한 말이에요. 어떤 대응보다 힘있는 한마디죠.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 말함과 동시에 어떤 문맥으로 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싣기 위해서 지혜롭게 생각을 디자인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소통을 잘하고 싶으면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지사지, 문맥 파악,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습관. 스케치를 할 때 형태를 잡는 데생이 필요하듯 자기 생각을 데생해야 해요. 연습하고 말을 만들어 보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리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통은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개인생활에서도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싶다면 소통을 잘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오해가 생겨서 싸움이 되고 일이 꼬여 걷잡을 수 없게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집들은 대부분 소통이 안 되는 집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어요. 소통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싶고 주변에 영향을 주고 싶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통은 아주 성공적일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 7장 8장 인생 보도록 할게요. 고미숙의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에는 지구는 탄생 이래 단 한 번도 동일한 날씨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마땅히 주어진 전인미답의 길을 즐겨야 합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 앞에서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설렘과 기대를 품고 걸어가야 해요. 그렇다면 전인미답의 길을 즐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실수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너무 안달복달하지 않는 태도가 정말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몇 해 전 촬영차 고창 선운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운사에서 보왕 삼매론이라는 돌에 새겨진 보석 같은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첫 줄에 새겨진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라는 문장은 단번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선 쭉쭉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공부하는 데 마음의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 데 마음의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인생은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라는 시줄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 정신 그리고 운이라는 날줄에 합쳐서 직조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재능이라는 시줄만 놓고 미래를 기다립니다. 치고 들어오는 날줄의 모양새는 생각도 안 하고 말입니다. 고미숙 씨의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의 훌륭한 요리사는 자기 눈앞에 있는 신선한 재료가 무엇인지 먼저 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앞에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를 잘 고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가장 존경받습니다. 첫 강의, 자존에서 이야기한
물살을 이용했던 이순신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인생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전인 미답이에요. 인생에 공짜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인생이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들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들여다보고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죠. 나만 가질 수 있는 무기 하나쯤 마련해 놓는 것, 거기서 인생의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기필을 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늘 기필코 이루어내라는 말만 들어본 제게 기필을 버리라는 말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인생은 기필코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흘러가세요. 여러분은 모두 뇌관이 발견되지 않은 폭탄이고 뇌관은 바깥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엄청난 화력으로 터질 만큼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3가지 팁. 우선 첫째, 인생에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결과다. 지금 내가 잘 보낸 시간은 긍정으로 돌아오고 지금 잘못 보낸 시간은 부정으로 돌아온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기회는 옵니다. 여기서는 불환, 인지, 불기지, 환기, 무능야, 논어에 나오는 이제 말을 설명하고 있고요. 아까 현재에 대한 강의에서 나폴레옹이 한 이야기를 해준 게 좀 기억에 남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결과이다. 이걸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하느냐?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언젠가 내 인생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한탄하지 말고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면 빛을 발할 때가 옵니다. 내가 준비만 잘하고 있다면 남들이 알아줍니다.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일희일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잘 나가네. 이것은 미시적 우연이고 내가 실력을 키워 분명히 만나게 되는 기회는 거시적 필연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고 언제든지 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릴 때는 일희일비하며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내가 생각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내 안에는 실력이 있다는 자존을 가지고 Be yourself 하는 게 제일 잘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후회는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잊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선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셔터를 내리세요. 그 셔터는 열 수 있는 문이 아니고 벽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 딱 감고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깊이를 만들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정답, 오답에 대한 강박을 갖지 말고 바보처럼 단순하게 내 판단을 믿고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되는 대로 삽시다.
되는 대로 살되 인생에는 공짜가 없으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살피고 질 때 지더라도 언제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답이 정답이니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면서 그것을 옳게 만들면서 삽시다. 이 세 가지가 딸에게 늘 해줬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견을 이야기할 때도 말했듯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한 삶을 살아내면서 먼저 행복을 추구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이 필요하고 보는 힘이 필요하겠죠. 묵묵히 자기를 존중하면서 클래식을 궁금해하면서 본질을 추구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현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깊이 봐가면서 지혜롭게 소통하면서 각자의 전인 미답의 길을 가자. 제가 이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인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믿고 씩씩하게 또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